대전 중앙시장에서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영희 씨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카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치료비 5천만 원을 달라는 동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던 영희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스피커폰 통화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완벽한 사기극을 어떻게 역전시켰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대전 중앙시장 국밥집의 평온. 대전 중앙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국밥집에서 김영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을 켭니다. 30년째 이어온 일상이죠. 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오래야. 뭐 좀 도와줄까? 시아버지 박철수는 정년 퇴직한 지 몇 년 됐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 갖다 주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요. 거기 테이블 정리만 해주세요. 오늘 상인회 회계장부 정리해야 해서 정신없을 것 같아요. 영희는 국밥집 운영과 동시에 중앙시장 상인회 회계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꼼꼼한 성격 덕분에 동네에서 신뢰받는 일이죠. 여보, 나갔다 올게. 남편 박민수가 연장 가방을 챙기며 인사했습니다. 목수일로 아침 일찍 나가는 게 일상이에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집에서 먹을 거죠? 응, 12시쯤 올게. 민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죠.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모범 남편이에요. 오후가 되자 시동생 박재석이 소방서 근무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 안녕하세요. 아버지도 계시네요. 재석아, 어서 와. 오늘 야간 근무 아니야? 네, 아버지. 낮에 잠깐 시간 나서 들렀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재석은 소방공무원답게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항상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동서는 요즘 어때? 은행 일 힘들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애가 어려서 야근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네요. 재석의 아내 이수진은 은행원 출신입니다. 첫인상이 단정하고 말씨도 깔끔해서 시집 식구들이 모두 좋아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의 여동생 박신우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빠, 형수, 안녕하세요. 아버지도 여기 계시네요. 신우야, 그 가방 또 새로 산 거야? 영희가 물어보자 신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샀어요.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돈 관리 좀 해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민수가 한마디 했지만 신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빠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요즘 투자하면 수익 괜찮다고 하던데. 투자는 무슨 투자야? 착실히 모아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요. 신우는 사업 아이템을 자주 바꾸는 편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판매, 영어 과외까지 손 떼지 않은 게 없었죠. 형수, 혹시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괜찮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 없어. 가게 운영하는 것만도 빠듯해.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데요. 확실한 장사는 없어. 우리도 매달 임대료 내고 재료비 계산하기 바쁘거든. 신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온 가족이 국밥집 주방에 모였습니다. 수진아, 나물 좀 무쳐줄래? 네, 어머니. 동서 수진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집안일 분담에서는 자주 빠지는 편이었습니다. 신우야, 너는 전 부치고. 제가요? 형수가 더 잘하시잖아요. 가끔은 내가 해야지. 시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유독 관대했습니다. 용돈도 종종 주고 무엇을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했죠. 아버지, 신우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막내딸인데 뭐. 그러다가 버릇 나빠져요. 괜찮아. 큰 돈도 아니고.
하지만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신우의 소비 패턴과 돈에 대한 둔감함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제사 준비를 마친 밤,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석이는 소방서 일이 힘들지 위험하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안전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어서요. 그래도 조심해라. 수진이하고 애기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재석은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오빠, 형수, 저 사업 제안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신우가 갑자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무슨 사업이야?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에요. 요즘 대세거든요. 영희는 서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우야, 우리 답은 똑같아. 안 된다는 거. 형수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우리가 번 돈 함부로 투자할 순 없어. 신우는 실망한 듯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신우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도 저 편이시죠? 신우야, 내 형수 말이 맞다. 장사는 신중해야 해.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큰 갈등 없이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가족이었지만 돈을 둘러싼 가치관 차이만큼은 작은 균열로 남아 있었어요. 파트 2- 비극과 돈의 그림자. 그의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수, 큰일 났어요.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재석이가 쓰러졌어요. 영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지금 어디 있어? 대전성 모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와주세요. 영희는 가게 문을 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도 현장에서 급히 돌아왔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형 화재 진압 작업 중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급성 뇌출혈 증상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사흘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5살의 나이였어요. 재석아. 시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형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수진이 어린 조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례는 경찰과 소방서 합동으로 치러졌어요. 재석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민들 구하려다 돌아가신 분이야. 동료들과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수진은 갑작스럽게 이사 계획을 알렸어요. 아버지, 저 대전 외곽으로 이사 갈게요.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재석이 생각만 나요. 애기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는 만류했지만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가끔은 연락해라. 조카도 보고 싶고. 네, 아버지. 하지만 수진은 이사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아버지, 밥 좀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죠. 영희가 죽을 끓여드려도 몇 숟가락 못 드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신우는 재석의 죽음 이후 직장을 그만뒀어요. 언니, 저 투자 공부하려고 해요. 투자 공부는 무슨? 요즘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고수익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신우야, 지금이 그럴 때야. 형이 돌아가셨는데 저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영희는 신우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금시계가 어디 갔어요? 금시계? 서랍에 있었는데. 없어요. 어디 둔 곳 없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영희는 의심스러워서 시아버지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현금 서비스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나는 현금 서비스 한 적 없는데. 그럼 누가 했을까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신우가?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신우하고 관계 정리해요.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이라서 더 안 돼요. 아버지 카드 함부로 쓰는 게 말이 돼요? 민수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신우한테는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말자. 시아버지도 마음을 굳혔어요. 신우 전화와도 받지 마라. 금전 요구는 일절 거부하겠다. 하지만 이미 가족 내 신뢰는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수, 수진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영희가 수진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잘 지내? 조카는 어때? 네, 그럭저럭 지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가끔은 아버지 뵈러 와. 많이 그리워하셔. 바빠서 힘들어요. 아이 돌봄이라도 도와드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수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밥집 매출은 장례 이후 다시 회복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위로 인사를 건네며 더 자주 찾아주셨거든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고마워요.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와도 모이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죠. 예전에는 이 주방이 북적거렸는데 시아버지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영희는 재석의 죽음, 금식의 분실, 신우의 이상한 행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파트 3- 다급한 요청과 결심. 재석이 세상을 떠난 지 2해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수, 저예요. 수진이요. 오랜만에 걸려온 동서의 전화에 영희는 놀랐어요. 수진아, 어떻게 지내? 연락이 뜸했네. 형수,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조카가 희귀 신장 질환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요.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5천만 원? 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수 치료라서요. 영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은행 퇴직 후 창업했는데 실패했어요. 더 이상 버틸 자금이 없어요. 창업? 무슨 창업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잘 안 됐어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은행원 출신이라 안정적일 줄 알았거든요. 형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재석이 형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단 여보한테 상의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민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석이 조카잖아. 그냥 둘 순 없지. 그런데 5천만 원이라니. 우리 적금 해약하면 될 것 같은데. 영희와 민수는 그동안 모은 적금이 있었어요. 노후를 대비해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죠. 정말 해약할까? 우리가 모은 전부인데. 조카 목숨이 걸린 일이야.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 두 사람은 결국 적금 해약에 합의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조카 치료비 도움을 요청했어요. 치료비? 무슨 병에 걸렸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시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시아버지는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일이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수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 시아버지는 신우의 일 때문에 의심이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도 도와줘야죠. 영희는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진단서, 치료계획서, 입금계좌 소명 자료를 모두 받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는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도와줄 수는 있어. 대신 서류들 좀 준비해 줄래? 무슨 서류요? 진단서랑 치료계획서, 병원 계좌 정보 같은 것들. 아, 네. 그런데 병원 예약이 촉박해서 자료 일부는 늦게 줄게요.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이번 주 안에 입금해야 해요. 영희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 언제 만날까? 직접 전달해야겠어. 시청 인근 카페에서 만날래요? 거기가 중간 지점이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런데 계좌 이체 말고 보증증서로 줄게. 보증증서요? 응, 그게 더 안전하니까. 영희는 회계장부에 별도 항목을 만들었어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증거는 남겨야 해. 맞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영희는 상인의 지인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병원 아세요? 신장 전문으로 유명한지. 한번 알아볼게. 아는 간호사가 있거든. 며칠 후 지인이 답을 줬어요. 그 병원 맞네. 신장 질환 치료로 유명해.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남날이 다가오자 영희는 서면 합의서도 준비했어요. 여보, 이것도 가져가. 뭐야 이거? 자금 용도와 상환 계획 적은 거야. 혹시 모르니까 서명 받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의심하는 거 아냐?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확실히 해야 해.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 영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보증증서와 합의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파트 4- 스피커폰과 녹음 파일, 완벽한 반전. 영희는 시청 인근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안 왔네. 구석자리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 금액이 확정이에요. 수진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대전대병원 신장내과에서 확인했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앞서 말한 병원과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네, 3,500만 원으로 조정 가능해요. 금액도 달랐어요. 분명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3,500만 원이라니. 영희는 조심스럽게 수진이 앉은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열려 있었는데 메신저 화면이 보였습니다. 코인 투자, 선입금, 수익 보장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니, 치료비가 아니라 투자금.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거 확실한 거지? 가족이라서 쉽게 통할 것 같다고 했잖아. 통화 상대방을 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서 영희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네, 국밥집에서 번 돈이니까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영희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 통화를 끝내려는 순간 실수로 테이블 위 파일 목록을 건드렸어요. 녹음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희귀병 시나리오, 가족 설득법, 응급상황 연출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파일 하나를 클릭했어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희귀병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투자 손실을 메우려는 거야.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신우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의심 안 하고 돈 줄 거야. 특히 조카 이야기하면 무조건 통해.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형수가 회계 담당이라서 현금 확보가 쉬울 거야. 신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번에 대박 나면 우리 둘 다 빚 정리할 수 있어. 수진이 황급히 파일을 껐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희는 모든 걸 들어버렸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 영희가 카페 사장에게 다가갔어요. CCTV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쪽 자리도 나와요? 네, 전체가 다 나와요. 왜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혹시 영상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일주일 정도만요. 영희는 남편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당장 오지 마. 일단 기다려. 상황 이상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형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전화 통화 들렸는데
병원이 바뀐 거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전문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요. 그래. 그런데 금액도 달라진 것 같던데. 검사 결과가 나와서 조금 조정됐어요. 영희는 준비한 서면 합의서를 꺼냈어요. 그럼 이거 서명해줘.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서명요? 꼭 해야 해요? 당연하지. 5천만 원인데 구두 약속으로만 할 순 없잖아. 수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형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자리를 뜨자 영희는 즉시 상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요. 완벽한 함정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반격할 준비를 마쳤어요. 파트 5- 증거 수집과 초기 제동.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 영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영수증이랑 오늘 시간 적어주세요. 네, 여기요. 카페 사장이 영수증에 정확한 시간을 적어줬어요.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이 나온 화면을 다시 촬영했어요. 파일명과 시간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여보, 지금 경찰서 가서 상담받아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기당할 뻔했어. 조카병도 거짓이고 신우하고 짜고 친 거야. 뭐라고?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대전지방경찰청 경제팀 가서 사기 미수 신고 절차 물어봐. 알겠어.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떤 일인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중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더 확실히 해야겠네. 진단서 원본 먼저 확인하고. 원본요? 응. 병원 직접 가서 담당이한테 확인받고 싶어.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가져온 서류면 충분해요. 아니야, 5천만 원인데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줘. 그때 상인의 지인 김 사장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라고. 김 사장님, 잠깐 증인 좀 부탁드려요. 김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어요. 영희는 수진에게 다시 서면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하고 가자. 형수, 저 정말 급해요. 그럼 더 빨리 서명해. 수진은 계속 머뭇거렸어요. 서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사기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죠? 증거 확보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형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영희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것도 오해야? 화면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귀병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투자 손실을 메우려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형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경찰서 가서 해. 영희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 미수 신고하려고 해요. 현장에 있어요. 김 사장이 수진의 다른 쪽 자리를 막았어요. 도망갈 수 없게 하려는 거였죠. 수진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재석이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 정말 급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조카까지 이용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카페로 오고 있었고 모든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어요. 영희는 카페 영업주에게 CCTV 백업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형사고소 접수할 예정이에요. 네, 보관해드릴게요. 상황이 정리되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5천만 원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됐어? 민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 막았어. 경찰도 왔고. 다행이다. 정말 위험할 뻔했네.
영희는 상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피해 예정자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받은 상인이 2명 더 있었거든요. 사기단의 초기 제동은 성공했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파트 6- 유인, 대면, 도주, 그리고 연대. 경찰 조사를 마친 영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일 신우를 따로 불러내자. 왜? 수진하고 한자리에서 만나게 해서 공모관계를 확실히 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 거야? 수진한테는 자료 보완하자고 하고 신우한테는 투자 상담하고 싶다고 할게. 영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아, 어제 일은 오해였어. 다시 만나자.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요?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서류 제대로 준비해와. 같은 시간 신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신우야, 투자 얘기 좀 들어볼까 해서. 정말요, 형수. 갑자기 왜?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앞 공원에서. 2사람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근처로 유인했습니다. 민수는 차량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모드로 설정했어요. 김 사장님도 와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 나도 궁금하니까 가볼게. 약속 시간이 되자 영희는 공원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타났어요. 형수, 서류 가져왔어요. 어디 봐. 영희가 서류를 받아보는 척하는 사이 신우가 골목 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언니, 잘 되고 있어. 신우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신우야, 너 왜 여기 있어? 영희가 놀란 척 물어봤어요. 아, 형수. 우연이네요. 하지만 신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수진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도 여기 있네. 무슨 일로? 그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희는 이때다 싶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친 거지. 뭘 말하는 거예요? 조카 희귀병도 거짓말이고 투자 손실 메우려고 우리 돈 노린 거잖아. 신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형수, 오해예요. 오해? 이것도 오해야? 영희는 어제 촬영한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희귀병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투자 손실을 메우려는 거야. 신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수진이 당황해서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신우가 먼저 도망치려 했어요. 수진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보, 쫓아가. 민수가 신우를 뒤쫓았지만 시장 골목길이 복잡해서 놓쳤어요. 김 사장님, 수진이 쪽은 어때요? 그쪽도 사라졌어. 2사람 모두 도망쳤지만 중요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여보, 바로 112 신고해. 현장에서 공모관계 확인했다고 하자. 영희는 즉시 상황을 신고했어요. 2명이 함께 있다가 도주했어요. 사기 공모 정황 확실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2사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영희야, 우리 상인들도 조심해야겠어.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분들도 접근했을지 몰라. 영희는 상인의 단체 채팅방에 경고 메시지를 올렸어요. 가족을 이용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급한 치료비나 투자금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곧 다른 상인들이 반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어요. 우리 가게도 그런 일 있었어요. 피해자들끼리 연대가 시작됐어요. 단체로 고소장 냅시다. 네, 그게 좋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통신 기록, CCTV, 계좌 추적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빠르게 처리될 거예요. 비록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적 기망의 정황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어요. 파트 7- 법적 판결과 가족의 재정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신우와 수진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영희 씨, 신우는 투자 다단계 모집책으로 활동했네요. 담당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다단계요?
네, 가상화폐 투자라고 속여서 여러 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게 15명 정도예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만 노린 게 아니었던 거죠. 수진은 어떻게 됐어요? 수진 씨는 신우의 지시를 받아 가족들을 속인 거로 보여요. 수사 결과 신우는 주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박신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읽었어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수진의 선고는 다음 주였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초범이고 3세 조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로 명한다. 판결이 끝나고 수진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왜 그랬어? 정말 이해가 안 가. 신우 언니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재석이 오빠한테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제출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공증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우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이제 신우는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데. 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을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유품 금식의 분실건도 민사소송을 검토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조카 문제는 외가와 상의해서 해결했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가 키우기로 했어요. 수진이 영희에게 알렸어요. 그게 좋겠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지. 영희와 민수는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하고 사세요. 괜찮다. 혼자서도 잘 지내. 아니에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시아버지는 결국 동의했어요. 국밥집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신뢰가 더 높아진 것 같아.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피해 막아내신 거 대단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상인회에서는 분기별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한 사기가 늘고 있어요. 서로 정보 공유해서 피해 막읍시다. 영희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원칙을 문서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이유든 큰 돈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자. 그래,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아.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신우의 실형 소식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파트 8- 정의의 감동과 재건의 일상. 판결이 확정된 후 영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어르신들 무료 식사 대접할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동네 어르신들이 기뻐했어요. 어르신 국밥데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시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어르신들 상대해줄게.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런 일 하니까 보람있어. 사건 관련 자료는 상인회 아카이브에 보관됐어요. 후배 상인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실제 사례니까 더 생생하죠. 시아버지는 손님들과 담소 나누는 시간이 늘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색이 좋아지셨네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조카는 외할머니 댁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전해주세요. 수진이 부탁했어요. 그래,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영희는 가게 회계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어요. 가족거래 금지 원칙.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려. 사건의 핵심 증거들은 지역범죄 예방 강연에서 활용됐습니다. 스피커폰 대화, 녹음 파일,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경찰서 강연에서 영희가 설명했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국밥집에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정직한 한 그릇. 여기 사장님이 사기꾼 잡아낸 분이시죠? 타지에서 온 손님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찾아왔어요. 대단하세요.
저희도 조심해야겠어요. 민수는 가게 시설을 보수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턱 낮추고 손잡이도 달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영희는 상실과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해졌어요. 힘든 일을 겪으니까 오히려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맞아.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분노로 시작된 사건은 통쾌한 제동과 법적 심판을 거쳐 감동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국밥집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어요. 원칙과 신뢰가 최고의 재산이다. 영희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매일 이 글을 보며 초심을 잊지 않으려 해요. 저녁이면 시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해낸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겨낸 거야. 대전 중앙시장 골목 끝자락 국밥집에서는 오늘도 정직한 한 그릇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음모를 무너뜨린 그 용기와 지혜로 말이에요.